서울 송파구에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두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태호라는 두 남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한 친구였죠. 벌써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크게 다툰 적 없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졸업 후에도 둘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각자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같은 송파구 안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를 골라 살았죠.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민수는 37살로 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 지연은 35살이었고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결혼한 지 8년째였지만 둘의 관계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태호 역시 같은 나이인 37살이었고 민수와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태호의 아내 서연은 36살로 밝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들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족 단위로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이 볼 때 네 사람의 관계는 정말 이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남편들끼리는 오랜 친구였고 아내들 역시 서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죠. 아이들은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부들끼리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근처 맛집을 탐방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주말에 짧은 여행을 함께 떠나기도 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도 이들 네 사람은 모범적인 관계로 여겨졌죠.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각자의 생활에 바빠져 멀어지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생활 패턴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지연도 본인의 직장으로 향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호와 서연의 집도 비슷했죠. 태호는 회사 업무에 열심이었고 서연은 꼼꼼하게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두 가정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네 사람은 자주 함께 모였습니다. 민수의 집이나 태호의 집 중 한 곳에 모여서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대화 주제는 주로 회사 생활이나 최근 본 영화 또는 여행 계획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지연과 서연도 서로 편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요리 방법을 공유하거나 쇼핑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남편들이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 아내들도 와인을 곁들이며 시간을 보냈죠. 이런 모임은 한 달에 적어도 두세 번은 있었습니다. 민수는 태호를 정말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죠.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라고 여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상대방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기도 했죠. 그만큼 신뢰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균열의 시작이었죠. 그 균열은 너무나 작고 은밀해서 당사자들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은 점점 커질 예정이었어요. 결국 두 가정 모두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사건으로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석 달 전쯤이었어요. 평소 규칙적이던 지연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바로 오지 않고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친구를 만난다거나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지연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지연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민수는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나가거나 일요일 오전에 운동을 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주말만큼은 함께 보내려고 했던 지연이었는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함께 뭘 하자고 제안하면 지연은 피곤하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며 거절했어요. 그러면서도 혼자 외출할 때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눈에 띈 건 휴대폰 사용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지연은 예전에는 휴대폰을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두곤 했어요. 민수가 급한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건네주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연은 휴대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거나 가방 안에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도 복잡한 패턴 잠금을 걸어놨고 알림이 와도 화면을 민수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밤에 잘 때도 휴대폰을 뒤집어서 놓거나 진동 모드로 바꿔놓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이유도 없이 의심한다는 게 미안하게 느껴졌죠. 혹시 본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실제로 지연은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많아서 힘들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연도 남편 태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평소 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했던 사람이었어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집에 돌아오곤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야근이 생겼다며 밤 9시나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주말 출근도 가끔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저녁은 먹었냐고 물으면 태호는 회사에서 먹었다거나 동료들과 간단히 해결했다고 대답했죠. 예전 같으면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서둘러 왔던 태호였는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이상하게 여긴 건 태호의 연락 빈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간단한 문자라도 보내며 안부를 물었던 태호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서연이 먼저 연락해도 답장이 한참 뒤에 오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기곤 했죠. 나중에 태호는 회의 중이었다거나 자리를 비웠다며 변명했습니다. 서연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태호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출근하는 날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태호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물어보니 태호는 회사에서 서류 작업이 많아서 불편하다며 빼놓고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단 한 번도 반지를 빼지 않던 태호였죠. 서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각자 배우자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직 몰랐지만 지연과 태호의 행동 변화는 정확히 같은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불안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태호의 행동이 너무나 명확하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일주일 전 태호는 또다시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출근했어요. 서연이 왜 반지를 안 끼고 가냐고 물었을 때 태호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이 부어서 끼기 불편하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서연이 보기엔 태호의 손가락은 전혀 부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 날 서연은 태호의 차량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태호의 차는 평소처럼 주차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예비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 문을 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블랙박스를 확인하려는 순간 서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블랙박스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겁니다. 평소 태호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블랙박스를 항상 작동시켜 뒀는데 말이죠. 서연은 블랙박스 저장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의 기록이 전부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껐다는 의미였죠. 태호가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불안감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는 분명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저녁 태호는 또다시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정말 회사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호의 회사는 강남에 있었고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죠. 서연은 저녁 7시쯤 차를 몰고 태호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켜봤어요. 태호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하니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 태호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채로 남편의 움직임을 주시했죠. 태호는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빼냈어요. 서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놓칠 수 없었죠. 태호의 차는 회사와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 아니었어요. 강남역 쪽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20여 분을 따라간 끝에 태호의 차는 한 카페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태호가 차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태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맞은편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여자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봤죠. 지연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내 지연이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카페 안에 두 사람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태호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친구의 아내와 단순히 차를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1시간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서연은 계속 지켜봤어요. 태호와 지연은 나란히 걸으며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 골목길로 들어갔죠. 서연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음식점 앞에서 멈춰 섰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여 분을 걷더니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빌라였습니다. 태호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고 지연이 그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죠. 서연은 그 장면을 보고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상대는 다름 아닌 절친한 친구의 아내였던 겁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서연은 태호의 휴대폰을 확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태호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다행히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지연과 주고받은 대화들이 나왔어요.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말들, 만날 약속을 잡는 대화들, 그리고 배우자들 몰래 만나는 시간과 장소들이 적혀 있었죠. 서연은 빠르게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지연과의 통화가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씩 통화한 기록도 있었죠. 서연은 대화 내용을 쭉 읽어내려가며 불륜이 시작된 시점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약 넉 달 전부터였어요. 넉 달 동안 남편과 친구의 아내가 서로를 속이며 관계를 이어왔던 겁니다. 서연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서연은 민수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이 사실을 알아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절친한 친구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서연은 민수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수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했죠. 하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빌라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목격했으니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어요. 급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서연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 찍어둔 사진들과 메시지 캡처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화면 속 태호와 지연의 모습을 보면서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민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 다음에 만날 약속, 그리고 배우자들을 속이는 대화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약 넉 달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면 그때부터 연락이 잦아졌다고 했죠. 민수는 넉 달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태호와도 평범하게 만나며 지냈으니까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와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민수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침착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확실한 현장을 목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민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연이 대학교 동창을 만난다며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죠. 지연이 집을 나서자 민수는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 외출했다고 알렸어요. 서연은 태호도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다고 답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배우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기로 했죠. 민수는 차를 몰고 지연을 따라 나섰습니다. 지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듯 했지만 중간에 방향을 바꿔 택시를 탔어요. 민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택시는 강남 방향으로 계속 달렸죠. 서현도 태호의 차를 따라 나섰습니다. 태호는 회사가 아닌 강남 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서현은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죠. 민수가 탄 택시와 서현이 따라가는 태호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목적지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1시간쯤 지나자 지연을 태운 택시가 강남의 한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지연이 택시에서 내려 호텔 입구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호의 차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서현도 그 모습을 목격하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가 도착했다고요. 민수는 답장했습니다. 지연도 호텔 앞에 있다고 말이죠. 10여 분 후 태호가 주차장에서 나와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태호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죠. 서현도 차 안에서 모든 걸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와 서현은 호텔 주차장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넘게 지났죠.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이 열리며 태호와 지연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죠.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오래 사귄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태호가 지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자 지연은 태호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내와 친구는 넉 달 동안 자신들을 속이며 이런 만남을 이어왔던 겁니다. 서현도 같은 심정이었죠. 두 사람은 각자 차 안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밤 모든 걸 끝내자고요. 민수는 지연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촬영한 사진들과 서연에게 받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죠. 손은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밤 9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죠.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잘 놀다 왔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그렇다며 피곤한지 하품을 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잠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지연에게 보여줬어요. 호텔 앞에서 태호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민수는 말없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며 서로에게 기대는 모습,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장면. 그리고 서연이 보내준 메시지 캡처 화면까지 차례로 보여줬어요. 지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요?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물었어요. 넉 달 전부터 맞냐고 말이죠. 지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해라고 말했어요. 태호와는 그냥 상담을 받고 있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민수는 냉소를 지었죠. 호텔에서 2시간 넘게 상담을 받았냐고 반문했습니다. 지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통화 기록까지 보여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통화 시간, 새벽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호텔 주차장 출입 기록까지 전부 있었어요. 서연이 넉 달 동안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죠.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짐을 싸라고 말했어요. 당장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같은 시각 서연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퇴근했을 때 서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는 평소처럼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앉으라고 말했죠. 태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태호 앞에 던졌어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연과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전부 있었죠. 태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은 메시지, 캡처 화면까지 인쇄해서 보여줬습니다. 태호와 지연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태호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실수였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넉 달 동안 계속된 관계가 실수일 리 없다고 말했죠.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은 태호에게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태호는 애원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배신한 사람과 더 이상 같은 집에 살 수 없다고 했죠. 태호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태호가 나갈 때까지 지켜봤어요. 태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죠. 민수의 집에서도 지연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 밖에서 기다렸어요. 지연은 몇 번이나 사과하려 했지만 민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죠. 지연이 집을 나서자 민수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15년. 지기 친구와 8년을 함께한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밤 두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각자의 집에서 혼자 남겨졌죠. 배신감과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태호와 지연은 각자 짐을 들고 밤거리를 헤맸어요.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연락했지만 만나지 않았죠.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네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이어진 관계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깨져버렸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했죠. 인터넷으로 평판이 좋은 곳을 검색했고 오전 10시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민수는 전날 정리해둔 모든 증거 자료를 파일에 담아 챙겼습니다. 사진,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그리고 호텔 출입 시간까지 날짜별로 정리한 문서였죠. 변호사를 만나자 민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기간이 약 넉 달 정도 된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민수가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고 평가했죠. 호텔 출입 사진과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재산분할 요구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유책 배우자인 지연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죠. 더 이상 지연과 함께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연도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난 며칠간 모은 증거들을 전부 가져왔어요. 태호를 미행하며 찍은 사진들 빌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 역시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했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겠다고 말했어요. 태호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죠. 일주일 후 지연과 태호에게 각각 이혼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민수로부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청구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요구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지연은 소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태호 역시 서연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였고 위자료 금액도 비슷했죠. 태호는 막막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죠.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호텔 출입 기록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했고 메시지 내용은 불륜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합의를 권유했어요. 소송으로 가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호의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죠.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다 협상을 통해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서연은 합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한 달이 지나며 양측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호텔 측에 공식적으로 출입 기록을 요청했어요. 호텔은 법원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연과 태호가 함께 투숙한 기록이 총 12번 확인되었죠. 모두 평일 저녁이나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도 통신사에 통화 기록을 요청했어요. 넉 달 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화가 100건이 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많았죠. 증거 자료가 쌓이면서 지연과 태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 몰렸어요. 변호사들은 다시 한번 합의를 권유했지만 민수와 서연은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죠. 법원은 첫 조정 기일을 잡았습니다. 2달 후였어요.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절차 때문에 업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알렸죠. 동료들은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서연도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놨어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서연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반면 지연과 태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려웠습니다. 부끄러웠고 변명할 방법도 없었어요. 소송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복잡한 공방이 필요 없었죠. 법원도 사안을 단순하게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봤어요. 조정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끝까지 법적 판단을 원했죠. 결국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수와 태호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동창회 모임에도 자주 참석했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동창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혼한다는 정도였지만 곧 상대가 서로의 배우자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려졌어요. 고등학교 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이 이야기가 언급되었고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은 너무나 자극적이었죠.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수와 태호 두 가정이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웃들도 네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평소 사이좋게 지내던 두 가족이었기에 소문은 더 빠르게 확산되었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황 설명만으로도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죠. 지연과 태호는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직장에도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지연이 다니던 회사는 중견 규모의 마케팅 기업이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우연히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지연의 이야기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 동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사무실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지연은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대화가 뚝 끊기는 일이 잦아졌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느껴졌죠. 회사 인사팀에서 지연을 호출한 건 소문이 퍼진 지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인사팀장은 지연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물었어요. 지연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증거도 명확했으니까요. 인사팀장은 회사 내부 윤리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직원의 사생활이라 해도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죠. 특히 불륜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다른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연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회사는 내부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근무 기록과 업무 수행 내역을 검토했죠. 감찰 과정에서 지연이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를 자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호와의 통화였어요. 회사 규정상 업무 시간 중 사적인 용무는 최소화해야 했지만 지연은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또한 외근을 핑계로 조퇴한 날들도 확인되었죠. 실제로는 태호를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무 태만으로 판단했어요. 감찰 결과가 나온 후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지연의 행위가 회사 윤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죠. 더불어 외부에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거래처에서 지연과의 업무를 꺼리는 반응을 보였어요. 회사는 최종적으로 지연에게 권고사직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으면 징계 해고,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죠. 지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태호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태호가 다니던 회사는 규모가 큰 제조업체였어요. 회사 차량 관리가 엄격한 곳이었습니다. 태호는 영업팀 소속으로 업무용 차량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조사 결과 태호가 업무 시간 중에 회사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을 만나러 갈 때 회사 차를 이용했던 거예요.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하자 업무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동한 내역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호텔 근처 주차장에 세워둔 기록도 있었죠. 회사는 이를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업무 시간 중에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태호는 야근이나 외근을 핑계로 지연을 만났는데 실제로는 업무를 하지 않은 시간이 상당했죠. 회사는 이를 근무 태만 및 허위 보고로 판단했습니다. 태호에게도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가혹했어요. 징계성 해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즉시 퇴사해야 했죠. 두 사람은 동시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지연은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 금방 퍼질 게 뻔했습니다. 태호는 징계해고라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이전 직장에서의 해고, 사유를 묻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바닥났어요.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동료들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차갑기만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과 태호는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불러왔는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면접까지 가도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들통날까 두려웠어요. 결국 몇 달째 취업에 실패하며 저축했던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태호의 상황은 더 심각했죠. 징계해고, 기록 때문에 어느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친구 집에 얹혀 지내다가 작은 원룸을 얻었죠. 태호는 고시원에서 몇 주를 보낸 후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예전에 안정적이고 편안했던 생활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서 심리적인 압박도 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위자료 청구 금액도 만만치 않았죠.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러 왔어요. 처음 몇 주 동안 지연과 태호는 서로에게 연락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고 같은 처지를 겪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설레거나 그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를 볼 때마다 지금의 비참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있으면 더 우울해졌죠. 결국 두 사람은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서로에게 남아있던 감정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지연은 혼자 방에 앉아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큰 문제도 없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잠깐의 설렘과 호기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8년간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단 넉 달의 불륜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돌이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대했죠. 지연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태호 역시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졌어요.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나눴죠. 그런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서연에게도 미안했죠. 서연은 밝고 성실한 아내였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회는 점점 깊어졌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한편 민수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연의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인정했고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민수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절차가 끝나자 민수는 송파구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죠.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민수는 회사와 가까운 마포구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죠.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전부 버렸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살아가야 했어요. 서현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온 후 서현은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머물렀어요. 심리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은 서현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라고 격려했죠. 몇 달 동안 충분히 쉬면서 서현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서현은 예전 직장에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서현을 환영했죠. 동료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서현은 다시 일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서현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각자의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민수는 새 아파트에 정착한 후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산을 올랐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서현도 직장 생활에 적응하면서 요가 수업을 등록했죠.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지연과 태호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정, 직장, 친구 그리고 사회적 신뢰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 심리적으로도 무너진 상태였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과 태호는 각자 고립된 채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어요. 후회는 계속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잠깐의 충동과 가릇된 선택이 두 가정의 10년을 무너뜨렸고 그 대가는 누구보다 가혹했습니다. 배신을 저지른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고 상처를 견딘 사람들은 천천히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